저는 진짜 뭔 정신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건지 여하튼 하루에 반은 넋이 나가 있다시피 한 50대의 여성입니다. 제 또래 여자분들을 보면 평소에 제가 그래왔듯 다들 활발하게 아주 바쁘게 일상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인생이란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대체? 저를 친정 여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너무 딱해 빠진 사람이라 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친정 부모 복이란 건 정말 지지리도 없이 태어났어요. 엄마가 일찍 저를 두고 나가셔서 계모 밑에서 자랐거든요. 아버지는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아들을 데리고 재혼한 계모는 늘 저를 구박했답니다. 영순이 너는 늘 뭐 잘난 게 있다고 그렇게 입만 삐죽 나와가지고 쳐다보냐? 그럴 시간에 빨리 밥이나 차려. 네 오빠 배고프다고 난리잖아 아주. 이렇게 맨날 저한테만 모진 소리를 해대고 제 바로 위, 그러니까 2살 위에 키도 작달만한 그 오빠는 그렇게 예뻐했었어요. 아이고 우리 현준이는 어쩜 이렇게 신수가 훤하게 잘생겼드나? 누구한테 장가 갈라고? 아니지, 가면 안 되지. 그럼 애미랑 살아야지, 그제? 계모의 이런 한쪽으로 몰린 사랑을 쭉 받아온 의붓 오빠는 정말 겁도 없이 나부댔고 저를 엄청 괴롭혔어요. 툭툭 찔러대면서 돈을 뺏지를 않나 심심하면 계모에게 저를 일러 바쳐서 야단맞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전 너무나 이 집구석이 싫어 고등학교 중퇴를 한 뒤 몰래 서울로 올라와 버렸어요. 불행이자 다행이었던 건 이들 셋이서 저를 절대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지 않았던 제 가족들로부터 처음으로 독립되어 떨어져 나온 순간이었답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 저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회사 안에서 격리라는 입지를 다지게 되었고요. 하여간 수계사는 어지간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나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랄까? 그런 부분은 서툴러서 그런지 그렇게 이를 갈던 대상에게 또다시 한번 배신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제가 20대 초반에 만나게 되어 결혼한 남편이었어요. 다른 분들이라고 각자 신랑이랑 마누라가 마음에 들어서 오래 사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정말 남편 때문에 못 견딜 지경이었어요. 결혼한 지 좀 지나 딸이 태어나고 돌 무렵부터 술을 그렇게 진탕 마시더군요. 일이 바빠서 그런데 어떡하란 말이야. 영업일이 밀렸다고. 맨날 이런 상황마다 이 삐죽 나와서 노려보면 어쩔 거야. 그리고 회사에 전화해서 나 찾는 짓거리 좀 그만해. 아주 창피해 죽겠어. 남편은 영업을 핑계대고 이상한 술집에 드나들지를 않나 전혀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가끔 몹쓸 물리적인 행동까지 했고 딸이 쭉 커갈수록 변하지 않는 남편의 악행들은 정말 고통스러웠답니다. 못 참게 된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말했어요. 솔직히 나 혼자 지은이 데리고 살 자신은 없지만 당신이랑 이러고 살으니 이혼하는 게 낫겠어. 한 달에 집에 며칠이나 들어오냐? 게다가 애 앞에서 툭 하면 애 엄마를 잡아대는 당신 정말 신물나고 이제 무섭기까지 해. 나를 좀 놔줘라 제발. 사실 제 속마음이란 이런 말을 하면서도 남편이 좀 바뀌고 저를 잡아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저를 실망시켰고 제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일이 저에게 닥치게 되었답니다. 까짓거 이혼해 그럼. 못할 게 뭐야? 대신 애는 당신이 키워. 나는 이혼하자고 먼저 말 안 했다. 당신이 하자고 했잖아. 가타부터 위자료니 뭐니 챙겨달라는 사치스러운 말은 하지 말고 김씨 집안이랑 좋다고 결혼할 때는 언제고 이게 어디서 지금 재산 쪽에서 가져가려고 미리 머리를 굴려. 남편은 저를 완전히 적대시하면서 뒤늦게 이혼에 찬성했고 그 와중에 만나는 아줌마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시켜주었답니다. 잘 됐어. 당신 말고도 나랑 같이 살아줄 여자들 많으니까 제발 정리하자. 이렇게 되니까 더 못 물으겠지. 나도 물을 생각 절대 없어. 나는 수정 씨랑 아직 만나고 그런 거 아니야. 아주 순수한 회사 동료라고. 단지 당신 같은 여자랑 안 살아도 둘러볼 친구 같은 여자들이 많다는 거지. 지겨우니까 빨리 이혼해. 결국 저는 제가 말을 꺼내놓고도 쫓기다시피 하며 참 지지부진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나와보니 그나마 그 알량한 집 쪽에어서 얻은 쬐만한 빌라뿐이었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쯤 이혼을 했고 하고 나니 먹고 살기 바쁘더라고요. 지은아, 엄마 일하고 오면 너 혼자 열쇠로 집 들어올 수 있지? 엄마가 볶음밥이랑 이것저것 해놨으니까 먹으면 돼. 친구는 가급적 데려오지 말고 학원 갔다가 얌전히 집으로 그대로 와. 알았지? 적어도 딸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제 말을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먹어 4, 5학년쯤 되니 제 말에 일일이 반항을 하고 들어먹질 않더라고요. 엄마, 나 용돈 좀 더 줘. 친구들이랑 옷 사고 밥 사 먹을 돈 없단 말이야. 핸드폰도 좋은 거 사줘. 이렇게 징징대면서 자기 요구사항을 다 말하는 딸에게 저는 지쳐서 화를 냈어요. 지나보니 저도 이 부분은 미안하게 느껴졌지만 저와 딸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다른 집들 딸내미는 이런 때에 엄마 위로라도 해주었을까요? 지은이 너는 말이 되는 소리래. 엄마가 지금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힘들고 바쁜 줄 알아? 새벽에 대리운전까지 해가면서 생활비 벌고 네 학원비에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려고 아주 죽겠다 정말. 엄마 보험리라는 게 우습게 보여? 평소 같았으면 이런 말에 시큰둥해졌을 딸이 날석에 받아치더라고요. 내가 엄마 보고 그렇게 일하라고 했어? 왜 나한테만 화를 내? 맨날 나만 보면 돈 없다 죽겠다 소리하고. 그럴 거면 나 왜 나왔어? 왜 나왔냐고. 왜 엄마 마음대로 낳아놓고 키울 돈 없다 너 때문에 억지로 해난다 소리래. 지나보면 이런 말을 심어준 제 잘못이 컸나 싶기도 합니다만 냉정하게 말해서요. 이런 말을 들었던 딸들이 다 그렇진 않잖아요. 이제부터 제가 할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딸과의 얘기에서 심히 충격을 받았고 그간 하던 일들을 조금 줄여 다시 작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혼해서 홀로 딸을 먹이는 사정을 아는 지인이 소개해 준 거예요. 너 혼자 진짜 용 쓴다. 나는 너처럼 못할 것 같아. 아무튼 이 회사는 그래도 다들 비전 있고 발 넓은 사람들이 많아. 그런저런 일 두세 개씩 하지 말고 여기서 제대로 바짝 일해서 벌고 나머지 시간엔 지은이도 챙기고 그래. 이 언니 덕분에 소개를 받아 새로운 보험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는데요. 대체로 이쪽은 여자들 비율 70%, 남자들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유독 눈에 띄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저보다 6살 어린 남직원이었어요. 은연중에 신경을 많이 써주는 이 직원을 보며 최근에 내가 인복이 좀 있는 건가 싶었어요. 영순 팀장님은 다른 데에서도 경험 많으시다면서요? 저는 여기가 첫 직장이고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좀 가르쳐주세요. 이 남직원 이름은 정세훈이었는데 자기보다 6살 훌쩍 많고 애까지 키우는 저한테 엄청 살갑게 대해주었어요. 저는 형제 자매란 게 없으니까 그냥 동생 같은 기분으로 곧잘 밥도 먹고 잘 대해주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친해졌고 제가 딸 문제로 빨리 퇴근해야 할 때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제 사정을 잘 봐주었어요. 영순 팀장님, 이쪽은 전혀 걱정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지은이한테도 제 안부 전해주세요. 삼촌이랑 또 쇼핑하러 가자고 말이에요. 이렇게 어느새 저의 일상 안에 슬쩍 스며들어와서는 무척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남편과 이혼한 지 시간이 꽤 흐른 상태였고 새로 연애나 어떤 감정들, 더군다나 재혼 같은 것에 대해선 더더욱 생각이 없었답니다. 보통 앞서 남편에게 저리 무시당하고 끌려다니다가 이혼을 어거지로 했다면 다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저에게도 변화를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 생겼으니 이 또한 딸 때문이었답니다. 대체 얘와 저는 왜 이렇게 만나게 된 걸까요? 딸이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무렵 우리는 집에서 이미 한마디도 안 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문자로만 저에게 근황을 말하고 돈을 달라 하던 때였는데요. 어느 날 얘가 글쎄 아예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한 이틀간은 정말 조금도 연락이 되지 않았답니다. 발을 동동거리며 아무 말도 못하는 저에게 같은 회사 직원인 세훈 씨는 큰 힘이 돼주었어요. 세상에,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팀장님,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제가 좀 같이 찾아볼게요. 지은이는 이 추운 겨울날 대체 어딜 갔담? 지은이 친구들은 연락해 보셨어요? 당시 제가 아무리 딸과 사이가 나쁘다지만 가출은 처음 겪는 거라 전 보통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 저를 세훈 씨는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고 비록 본인이 업무 능력은 저보다 좀 떨어질지언정 정서적으로는 큰 힘이 되더라고요.
결국 이래저래 도움을 받고 해서 딸아이는 3일째 되던 날 아침 지 발로 기어들어오더군요. 참, 자식이란 존재는 사람을 늘어지고 미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얘를 통해서 한 번도 보람이란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언제나 심장이 쫄려오기만 했는데요. 가출을 겪고 나니 더 진저리가 나더라고요. 게다가 그 이유를 듣고 저는 기절할 듯 놀라버렸어요. 지은이, 너 엄마랑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 뭐라고? 아빠한테 다녀와? 네가 아빠랑 뭘 얼마나 안다고 밖에서 따로 만나? 그럼 이번에 거기 가서 자고 온 거라고? 그래. 왜? 가면 안 돼? 엄마랑 사는 거 너무 짜증난다고 아빠한테 말했어. 아빠는 엄마처럼 이렇게 짜게 안 굴고 제깍제깍 용돈 잘만 주던데? 언제든 필요하면 오라고 했어. 아빠가 대학 등록금도 내준대. 나는 대학 안 갈 거지만. 이게 진짜, 야, 너 그렇게 네 아빠 말에 대고 할 거면 그냥 지금 바로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퍼붓는 딸에게 딸은 더 크게 비수를 꽂는 말을 했답니다. 왜 어른들 싸움에 나를 이렇게 피를 말려? 내가 낳아달라고 했어? 엄마 아빠한테? 난 누누이 하는 말이야. 어릴 때부터 둘이 싸우는 거 지겹도록 봤고 커서도 엄마가 과하게 나 끼고 도는 거 불편해 죽겠다고. 아, 사춘기 자식을 키우는 엄마의 속은 그냥 시꺼먹다 못해 다 증발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결혼해서 제가 얘를 낳아서 키워오는 동안 뭐 그리 죽일 잘못을 했던 것일까요? 이제는 중학교만 다니고 중퇴를 하겠다는 둥 저를 윽박지르는 수준이 되자 제가 고등학교를 중퇴한 것에 컴플렉스가 있어서인지 못 넘기겠더라고요. 결국은 저도 긴급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그 대상은 애아빠도 누구도 아닌 바로 저의 직장 동료 세훈 씨였답니다. 세훈 씨, 정말 미안한데 우리 지은이 좀 만나서 자기가 얘기 좀 잘 해줘. 그래도 저번 가출 때도 그렇고 세훈 씨 의견이 은근 도움이 되더라고. 얘도 용돈 주는 삼촌이랍시고 은근 세훈 씨를 신뢰하는 것 같아. 밥 한 번 먹으면서 좋은 말 좀 해주면 안 될까? 제 말에 세훈 씨는 흔쾌히 오케이 했고 실제로 둘은 간단하게 영화도 보고 밥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다더군요. 참 이상한 게 저랑은 그렇게 대면대면하는 녀석이 말을 듣는 거예요. 일단 삼촌이랑 얘기했어. 고등학교는 갈 거야. 그니까 엄마도 더 참견하지 마. 어휴, 여기서 정말 얼마나 크게 한숨을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큰 고마움을 느꼈고 그렇게 방 안으로 들어가는 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나더군요. 세훈 씨에게도 크게 사례를 하고 싶어 따로 식사를 요청했는데 그날 밥을 먹다가 저는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정말 조금도 예상치 못했던 얘기였거든요. 나를? 세훈 씨가? 왜? 아니, 세훈 씨, 왜 이래, 정말. 아줌마 그런 걸로 괜히 놀리지 마. 내 참, 애가 중학생인 아줌마한테 왜 이런디야? 저는 슬쩍 농을 섞어가면서 받아쳤지만 세훈 씨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진지하게 제 눈을 보고 말하길래 다시 입을 닫았답니다. 왜요? 영순 팀장님이 어디 그냥 아줌마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6살 차이 나는 어린 남자는 그냥 어려서 싫은 거예요? 아니면 지은이 때문에 걸려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팀장님에게 진지하게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이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날 식사하다가 갑작스럽게 고백을 받은 저는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팀장님 대답 기다릴게요. 저는 어정쩡하게 연애하는 건 원치 않아요. 저는 솔직히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팀장님이 저한테 지은이 얘기하시고 고민 상담해 주실 때 솔직히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그 집 자리에 끼워도 되는 인물인가 약간 안심이 되었거든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너무 쭉쭉 진행되는 바람에 저는 몸둘 바를 몰랐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이혼을 한 사람이고 자식을 가진 상태로 누구를 새롭게 탐구하고 하긴 힘들잖아요.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어렵게 세훈 씨에게 제 의견을 전했답니다. 세훈 씨 마음 고맙게 받을게. 근데 우리 정식으로 만나고 결혼은 아직 좀 갑작스러워서 말이야. 지은이를 이해시키는데도 시간이 필요해. 얘 아직 중학생이니까. 세훈 씨 마음만 진지하다면 몇 년 더 기다려줄 수 없을까? 제 말에 얼굴이 밝아진 세훈 씨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저도 더 길게 제한할 수는 없어서 딱 2년만 기다려달라고 했고요. 그리하여 시간이 지나 저와 세훈 씨는 재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당시 딸에게 승낙을 얻는 데에는 시간이 꽤 걸렸어요. 예상은 했지만 애가 생각보다 크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엄마 왜? 왜 삼촌이랑 결혼을 굳이 해? 엄마는 아빠가 재혼한 거 그렇게 욕을 했었잖아. 결국 엄마도 똑같네. 내가 이렇게 힘든 때 꼭 그런 짓을 해야겠어? 딸의 날선말을 들으니 저는 순간 주춤했지만 글쎄요. 어차피 저와 딸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엇갈려 서로 마음이 잘 맞지 않았어요. 본인은 이미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허무맹랑한 말을 하고 있었고요. 나 우선은 공부 좀 해서 대학 가면 유학 갈 거야. 그때 세훈 삼촌 말로는 캐나다랑 호주 쪽이 괜찮다고 하더라고. 삼촌도 대학생 때 갔었는데 너무 좋았대. 나중에 데려다 달라고 해야지. 이런 말을 하면서 저한테 유학비 얘기도 아무렇지 않게 하길래 참 희한한 애란 생각만 들었어요. 너는 평소에 엄마 말은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삼촌 말은 그렇게 잘 듣는 거야? 게다가 유학 비용은 누가 주냐? 네가 가서 벌 것도 아니잖아. 해외 나가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하지만 딸은 제 말은 일제히 다 무시하고 계속 그놈의 유학 얘기만 하길래 저는 더 듣지 않고 그냥 귀를 닫았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와닿았던 건 얘도 어느 정도 세훈 씨에게 친밀감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의외로 결혼한다는 얘기에 저렇게 대꾸를 하니 저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싫은 건지 얘기를 해봐 진짜. 한 집에서 살면서 바로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 아니야. 이제껏처럼 그냥 삼촌이라고 해도 돼. 너도 세훈 삼촌이랑 알아온 시간이 길잖아. 삼촌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진짜 싫어. 엄만 재혼이 그렇게 쉬워? 남자친구가 필요해? 아빠랑 엄마 결혼 생활 그렇게 진저리가 났다면서 또 결혼이 하고 싶냐고. 하지만 저도 참 뭐랄까. 이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다른 그 누구보다 딸에게 억울한 심정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재혼을 했거든요. 자기가 만나던 그 아줌마라는 여자와 재혼을 했고 심지어 그렇게 제 딸과 셋이서 만난 적도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 분노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너는 참 이상하다. 네 아빠랑 재혼한 아줌마는 나란히 셋이 보고 왔지. 네 아빠는 재혼해도 되고 왜 엄마는 안 된다는 거야. 이유나 좀 들어보자. 그러자 딸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먹거리며 저에게 상처를 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딸아이에게 이런 부분으로 밀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는 내가 훨씬 어릴 때 재혼했잖아. 엄만 내가 다 알 거 알고 분별할 줄 아는데 굳이 재혼을 꾸역꾸역 한다는 거고 이런 게 전혀 나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야. 이 말까지 듣고 기가 막힌 저는 딸에게 한 가지 선포를 하게 되었어요. 이 말에 딸은 한층 더 표정이 굳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너 엄마한테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 아빠가 너 어릴 때 재혼한 이유는 너를 어릴 때 포기하고 나한테 넘겼고 본인은 자유로운 몸이 되었기 때문이야. 너 없고 여기저기 신세져가며 힘들게 키운 엄마가 네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암만 내 자식이라지만 엄만 그런 태도를 용서할 생각은 없어. 그러자 딸은 움찔거리면서도 더 할 말 있으면 해보란 투더군요. 그래서 제 결심을 말했어요. 우리 너무 서로 괴롭게 살지 말자. 수년간 너랑 다투면서 보람도 없는 삶을 살면서 엄만 너무 지쳤어. 네가 원하는 대로 이 집 사는 동안 밥도 먹여주고 용돈도 줄게. 20살 되어 캐나다로 유학 가겠다면 비용도 어느 정도는 대줄게. 그런데 더 이상 엄마한테서 많은 것들을 제한하고 못되게 굴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서 딸은 눈을 크게 뜨면서 제가 일반적인 결심으로 하는 말은 아니란 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둘 사이 냉전은 더더욱 심해졌고 참 슬프게도 저는 이게 이미 익숙해졌거든요. 그냥 더 생각지 않으려 했어요. 몸과 마음도 너무 지쳐있고 저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거든요. 그리하여 재혼을 하게 되었고 이때 저의 결정을 축하해준 건 옆에 있는 친구 한 명뿐이었답니다. 솔직히 그다지 축복받지 못한 결혼이었어요. 저를 이 회사에 소개시켜 주었던 아는 언니조차 뭐라 했었거든요. 그 회사 내가 소개시켜주고 너가 오래 다니긴 했지만 그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지. 근데 나이 차이가 6살이라고? 가만 보자. 지은이랑은 14살 차이일 거 아니야. 말 그대로 진짜 막내 삼촌 뻘이네. 내가 편견이 있는 건진 모르겠는데 그렇게 느낌이 좋은 출발은 아니야.
이 말을 들으니 저도 더 기가 죽고 뭔가 눌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다 뒤엎고 싶지 않았어요. 언니 말도 맞아. 나도 고민을 몇 년간 했어. 근데 지은이는 이제 학교 졸업하면 유학 보내려고. 내가 일부러 보내는 게 아니라 본인도 생각이 있었어. 나도 20년 가까이 애 키우며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짝을 좀 찾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면서 서러움에 눈물이 났고 언니도 더 얘기 안 하고 그냥 받아주더군요. 당시 세훈 씨의 집에도 허락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결혼하기 위해 꽤 매운 말을 들어야 했어요.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꼬치꼬치 물어보시는 세훈 씨 어머니와 누나의 질문에 조금 시달렸답니다. 진즉 우리 세훈이한테 얘기 듣긴 했었는데 나는 곱게 보는 마음은 아니야. 그쪽도 자식 있으니까 알 거 아니야.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니까. 말만한 딸내미 키우는 애 엄마랑 재혼하는 거 봐주는 거라고. 얘 한창 창창할 나이인데 그쪽이 알아서 거절해주면 안 되는 거였어? 이 말에 저도 가슴이 쿵했지만 이제 남편이 된 세훈 씨, 그러니까 제 남편은 이 부분을 열심히 감싸주더라고요. 엄마, 내가 좋다고 하잖아. 결혼을 했었던 여자건 안 했던 여자건 내가 하고 싶으니까 선택한 거야. 이 사람 아니면 나는 평생 결혼 안 해.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쐐기를 박는 세훈 씨로 인해 분위긴 차가워졌고 겨우겨우 정말 못 이겨 허락을 받긴 했어요. 저도 충분히 예상했던 상황이기에 받아들였고 따로 결혼식을 올리진 않고 호텔에서 가볍게 축하한 다음 셋이 한 집에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참 저는 시어머니라는 존재랑 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혼자 살아야 했는데 괜히 결혼이란 걸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걸까요? 전 남편과 시댁도 극성이었는데 재혼한 시댁도 참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안 그래도 미니 시어머니나 다름없는 딸과의 관계에서도 고통받는데 말이에요. 세훈 씨는 저에게 무척 잘해주었지만 계속해서 우리 집에 드나들기 원하는 자기 어머니를 거절하질 못했어요. 저기 여보, 우리 어머니가 이번 주에 집에 오고 싶으시다는데 그래도 될까? 나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하셔서 지은이한텐 내가 좀 설득을 할게. 이때만 해도 저는 죄송한 마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어요. 저도 뻘쭘해서 어머님께 연락도 잘 못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불만이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초대했는데 이게 웬걸.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무리 우리 세훈이가 여기 들어와서 산다지만 그쪽은 진짜 우리 집에 잘해야 해. 어디서 이런 멀끔한 어린 청년이랑 만날 수 있겠어. 어디 보자. 그래, 안녕. 나 여기 이 아저씨, 아니 삼촌네 엄마야.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 어머니는 갑자기 방에서 불쑥 나온 제 딸을 보더니 못마땅한 얼굴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놓고 집안 살림살이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하나 둘러보시고 트집을 잡으시는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애 놓고 이혼한 게 언제요? 그런데 이렇게 번듯한 집에 살아? 애 아빠랑 계속 연락하는 건 아니고? 돈이라도 뭐 얼마나 받았길래. 그리고 우리 세훈이랑은 천년만년 살 거야 정말? 지금이라도 못하겠으면 말을 해. 혼인신고 그까짓 거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엄마. 그만하고 식사하세요. 여기 그 영순 씨, 아니 우리 와이프가 식사 준비해 놨잖아요. 같이 먹어요. 정말 조금도 예상 못한 부분으로 한껏 두드려 맞다시피 한 저는 이후로 남편과 셋이 사는 생활이 좋으면서도 약간의 우울감이 들었어요. 게다가 회사에서 큰 개편이 있어서 이래저래 부서가 나뉘어졌는데 솔직히 제가 봐도 남편에겐 좀 부당한 처사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예전부터 결심하고 쭉 생각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제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대우 받으면서 오래도 다녔지. 여보는 그래도 오래 일했고 입지도 굳어졌지만 나는 그만둔다고 해도 다들 금방 오케이 하고 구인공고 낼걸? 진짜 이런 상황 너무 비참하다. 저는 남편이 가급적 그만두지 않길 바랬거든요. 이런 선택은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리고 싶었으나 이미 완강하게 결심을 했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퇴사 후 이직 준비를 하며 집에 있게 되었고 답답하지만 저도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당신 이직하는 건 자유롭게 해도 돼.
일단 나도 벌고 있고 당장 생활에 문제는 없으니까 바라는 건 딱히 없고 단지 중간에 지은이 왔다 갔다 할 때 간식만 좀 챙겨주라. 뭐 집안일 해달라거나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야. 그래, 그런 건 내가 집에서 간간히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안 그래도 지은이 요즘 예민해 보이더라. 나도 집에 있는 동안 더 친해져야지 뭐. 그래서 남편에게 딸을 좀 케어해주길 부탁했고 저는 밖에서 열심히 현장에서 싸워가며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남편의 이직은 자꾸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뭔가 자랑을 하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어제 유튜브 보다가 이런 팁이 있어서 열심히 청소했는데 진짜 잘 됐지 뭐야. 여보도 이리 와서 봐봐. 화장실이랑 진짜 다 깨끗해졌지. 몇 번은 이 모습을 저도 잘했다 얘기해주긴 했는데 그게 두세 달씩 계속되다 보니 참기 힘들더라고요. 나 진짜 재촉하는 거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직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사실 나도 이런 부분 정말 조심스럽지만 당신 나가고 난 자리 신입들이 진짜 무섭도록 들어와. 지금이라도 당신 생각했으면 내가 박 팀장한테 다시 말을 해볼게. 당신 그쪽으로 능력이 있었던 건 다들 인정하잖아. 그런데 남편은 얼굴이 굳어지더니 저랑 같이 지내면서 제가 좀 편해졌던 것일까요? 어리광인지 뭔지 모를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도 그냥 쉽게 이 집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보 그냥 나를 놔둬 좀. 이러면서 팽 하고 방에 들어가 버리는데 진짜 너무 갑갑하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딸이랑도 냉전인 상태로 몇 년을 지내는 제가 좀 행복해보자고 남편을 새로이 맞아 재혼을 한 거잖아요. 엄연히 성인 대 성인으로 만난 사이인데 이런 구조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왜 제가 땡깡 부리는 사람을 한 명 더 영입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안 되겠어서 밤에 남편과 얘기하고 약간 언성이 높아지던 찰나 갑자기 딸내미가 그 사이에 끼어들지 뭐예요. 엄마, 왜 삼촌한테 자꾸 뭐라고 그래? 같이 살자고 데려올 땐 언제고 돈 안 벌어온다고 구박하는 거야? 아 진짜 엄마 못됐다. 너는 매번 입 닫고 들어가 있던 애가 굳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됐으니까 들어가. 아 들어가라고. 그러자 남편이며 딸이며 서로 감싸고 어쩌고 하면서 저한테 벌컥 화를 내는데요. 뭔가 참 잘못되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얼마 안 되어 차가운 분위기를 깨고 남편은 새로 직장을 구했다며 출근을 시작했는데 제가 몇 번 물어도 대답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여보가 하도 취업하라고 해서 다니게 됐어. 나 이 집에서 그냥 얻어먹고 살려고 여보랑 결혼한 게 아니야. 나를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행복하자고 결혼해놓고 내가 벌이가 없다고 그렇게 무시하는 게 어딨어? 아니, 말을 좀 똑바로 하자. 내가 언제 무시했어? 당신 쉬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물어본 것 뿐이잖아. 그런데 묘하게 우리 사이는 뒤틀리기 시작했고 차라리 결혼하기 전 몇 년간의 교제가 훨씬 더 배려심 많고 이해관계에 있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저도 참 미련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재혼에 바라는 게 너무 많았던 걸까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 재혼 가정이 있으실 텐데 사실 그런 분들의 의견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재혼할 때도 쉽지 않았지만 하고 나서도 힘들었어요. 그 와중에 딸은 어느덧 고3이 되었고 공부한답시고 거의 집 밖으로 돌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생활비라고 저에게 같이 얼마씩 주었는데 여기서도 저는 좀 반감이 들었어요. 당신은 왜 급여 명세서 오픈을 안 해? 정말 200만 원대만 월급이 있는 거야? 그전에는 400 가까이 받았었잖아. 나는 이렇게 완전히 다 오픈을 해서 여기서 세세하게 명목을 나누고 사용하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따로 떼올 순 없어? 전 아주 당연한 요구를 했다 싶었지만 남편은 또 묘하게 자존심을 내세우며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서 떼먹기라도 하고 줄까봐 그래? 아니라고. 진짜 돈 가지고 이렇게 치사하게 구는 거 너무 싫다. 그러면서 뒤이어 나온 말은 저를 너무나 피로하고 충격에 빠지게 만든 말이었어요. 이럴 거면 결혼하지 말걸. 그냥 만나기만 할 걸 그랬어. 지친다 정말. 사실 이 생각은 남편만 한 게 아니라 저 역시도 몇 번이나 그때 오가던 생각이었지만 입 밖으로 내뱉는 건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슬슬 집에 늦게 들어오고 연락도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어디야? 지은이 오늘도 독서실 가서 늦게 온다고 하고 나 장 봐와서 먹을 것 좀 했어. 어머니도 갖다 드리고 같이 먹자. 아, 오늘 일 늦을 것 같아. 새벽에 들어갈 것 같은데. 먼저 자도 될 것 같네. 그럼 끊을게. 진짜 갑작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차가워지고 밖으로 돌기 시작한 남편을 보며 저는 뭘 하는 게 좋은 걸까요? 뒤늦게 저도 후회가 되고 다 식은 밥을 두고 딸과 남편을 기다리다 잠들게 되었어요. 몇 번 화해해보겠다고 자꾸 부대끼는 제 시도를 야멸차게 밀어냈고 나중에 가서는 엄청 크게 싸우게 되었답니다. 당신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부부가 같이 사는 모습이 맞아?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다 온 건지 말도 안 해주고 출근도 안 하는 것 같고 이게 뭐냐고. 저도 이땐 이성을 잃었다시피 해서 딸아이가 방에 있는데도 남편과 큰 소리로 싸우게 되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딸이 방문 열고 뭐라 하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남편은 제 말도 듣지 않고 그대로 나가서 대략 일주일가량 집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저에겐 그 일주일이 너무 지옥 같았고 많은 결심을 했다가 지웠다 하게 만드는 날들이었어요. 고심 끝에 겨우 통화가 된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전했어요. 나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는데 이건 연애하다 헤어지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우리 이쯤에서 더 미워하지 말고 정리하는 게 어때? 말을 하면서도 저도 무척 떨렸지만 희한하게도 이 말을 하면서 더 제 마음이 확실해지더라고요. 제 말에 남편도 곧장 대답을 했어요. 나도 그 생각만 했어 요즘. 더 길게 얘기 안 하고 곧 짐 가지러 갈게. 오늘까지만 비밀번호 바꾸지 말아주라. 결국 남편은 제가 없는 동안 집에 와서 자기 짐들을 싹 다 챙겨서 나갔고 그렇게 우리는 이혼까지 정말 무덤덤하게 이르게 되었어요. 딸의 고3 시기와 겹쳐 저도 직장에서 중요한 시기에 올라있고 게다가 큰맘 먹고 했던 결혼이 깨지게 되었어요. 딸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아주 덤덤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엄마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해놓고 하고 싶은 대로 했었으면서 난 몰라 이제 나한테 뭐 얘기하지 마. 아휴 정말 주먹이 우는 걸 겨우겨우 참아가며 저는 고된 나날들을 보냈어요. 집을 이사라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남편이 그리운 건 아닌데 그냥 누가 살던 흔적이 사라지니 볼 때마다 허하고 괴롭더라고요. 그러던 때에 딸은 수능을 보고 대학에 들어갔고 한 반년쯤 지났을까요? 슬슬 자기 앞길을 결정하더군요. 엄마가 그때 분명히 말했어. 엄마 재혼하는 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나 유학 가는 거 조용히 지원해준다고 했었지. 나 결정했으니까 빨리 해결해줘. 이미 유학학원 가서 자료 다 갖고 왔으니까 한번 봐봐. 그러면서 딸은 캐나다에 있는 학교들 자료를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약속하기도 했고 더 지체할 수는 없는 문제였어요. 얼핏 스쳐가는 캐나다 유학 얘기는 딸이 중학생 무렵 때부터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었으니까요. 그리하여 지원을 해주어 보내었고 저도 한번 같이 들어가서 집 사는 거 보고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답니다. 이 기집애는 어쩜 그렇게도 저한테 정 하나도 없이 아주 당당한 물주 부리듯이 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알바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 아직 그럴 실력 안 되는 거 엄마도 알잖아. 적어도 몇 년간은 계속 엄마가 다달이 용돈 보내줘야 돼. 일단은 여기 계속 있다가 놀러 살 수도 있고 다시 한국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면서 저한테 아예 정한 액수를 들이대면서 용돈을 달라 하기에 저도 딱 잘라 말을 했어요. 웃기지만 자꾸 너를 낳은 것 같다가 무슨 내가 죄라도 지었고 뭔가 청구를 해야 하는 마냥 하는데 이제 너 성인이야. 엄마가 너한테 용돈 대주고 부모로서 도래하는 건 딱 2년까지야. 그 정도면 그 액수면 나는 너한테 할 만큼 다 했어. 그 뒤로 어떻게 살든지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 저는 쐐기를 박아버렸고 참으로 허무한 마음을 안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밉고 내 맘 같지 않은 게 자식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캐나다를 보내놓고 한두 달 지나 급기야는 한 반년 넘게 애랑 연락이 안 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같이 한국에서 살 때도 그랬지만 눈에 안 보이는 해외로 나가서는 더더욱 연락이 안 되었어요. 중간에 소개해준 지인이 있어 그쪽에 얘기를 했더니 무척 의아해하는 거예요. 우리 딸은 어제도 통화했는데 뭔 소리야. 근데 우리 딸 말론 지은이 걱정을 좀 하더라고.
공부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뭐 어디까지나 애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아가씨처럼 꾸미고 어딜 다닌다는 거야. 이 말에 저는 확 뒤집어져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자랑하고 다니더니 딴짓거리를 하고 있다니요. 와중에 정말 더 한심스러운 소리를 듣게 되었고 저는 곧장 비행기표를 끊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건 그래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지은이 엄마니까. 엄만 알아야 하니까 말을 하지. 우리 딸이 그러는데 지은이가 웬 한국인 남자랑 그것도 나이 좀 있어 보이는 아저씨랑 그렇게 같이 손잡고 다닌대. 남자요? 아저씨라니 아저씨요? 아니 그 또래 남자도 아니고 그거라도 해도 문제지만 정말 미치겠네. 딸내미가 웬 늙으수리한 남자랑 같이 다닌다고 하는 말이 나오고 심지어 한국인이라니. 거기 한인사회에서 웬 늙다리한테 코라도 꿰인 건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때 절망하면서 저는 비행기표를 끊고 회사의 말에 휴가를 낸 뒤 움직이면서 타는 듯한 가슴으로 내내 비행기 안에서 안정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바보같이 또 그때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던 전 남편 세훈 씨 생각이 나지 뭐예요. 딸 지은이와 큰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이 중재해줬었는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 말이에요. 저도 참 결혼이란 몹쓸 짓이라며 또 이혼한 데다가 진저리를 내놓고선 저 아쉬울 때 그 사람을 떠올리는 모습에 스스로 질려버렸어요. 그런 복합적인 심정을 가지고 공항에 도착해 딸이 사는 집으로 꾸역꾸역 찾아갔는데요. 그렇게 찾아간 집에서 문을 열고 저를 맞이해준 사람을 보고 저는 순간 심장마비가 올 뻔했어요. 뜨문뜨문 제가 잠깐 생각했다가 눈을 억지로 감아버렸던 전 남편 세훈 씨가 그 집에 있었다면 믿어지시나요? 대체 이게 뭔 인연인 건지 저는 일순간 이 사람과 저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인가 하는 생각이 지나갔어요. 영순 씨 여긴 어떻게... 저는 가슴을 겨우 두드려가며 달래면서 휘청이는 몸을 다잡았고 이 사람 얼굴을 다시 응시했는데요. 순간 마음속 어디선가 썩 좋지 않은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를 보고 놀라는 이 사람의 모습도 모습이지만 은연중에 저는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 지은이를 여전히 챙겨주고 있었던 건가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충돌함과 동시에 정말 묘할 정도로 겁에 질린 듯한 세훈 씨의 표정이 무척 쎄했어요. 저는 겨우 목소리를 내어 물었어요. 나야말로 묻고 싶어. 세훈 씨가 여기 왜 있어? 지은이 집에 지은이는 어디 있고? 그런데 그때 샤워 가운만 걸친 상태로 물을 뚝뚝 흘리며 걸어 나오는 제 딸의 얼굴이 보였어요. 확실히 요란스럽게 화장을 하고 다녔는지 뭔 시술이라도 했는지 얼굴 모양새가 그전보다 아가씨 같아졌더라고요. 그건 둘째치고 저 차림에 엄연히 남녀인 둘이 이 집에 왜 있는 거였을까요? 엄마? 어머, 미쳤어! 왜 여기 왔어? 왜 말도 없이 왔냐고? 진짜 나 놀라서 죽을 뻔했잖아, 진짜. 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내가 온 건 둘째치고 설명을 일단 좀 해봐. 알아야겠으니까. 그런 저는 그 집안에 들어가서 같이 나란히 앉아있는 와중에도 셋 중 그 누구도 입을 선뜻 못 여는 모양새가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단순한 화남이나 애틋함을 떠나 알 수 없는 공포감까지 느껴지더군요. 왜 이 둘은 쉽사리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건지, 얼핏 누가 봐도 남자와 여자 같은 차림새로 저렇게 한 집에 있는 건지, 그리고 지인으로부터 들었던 제 딸이 웬 아저씨 같은 남자랑 다닌다는 그 목격담이 세훈 씨일 것 같다는 예감까지 순식간에 머릿속 안에서 합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리하여 입을 먼저 연 건 저였어요. 와, 저기 나 이제 이해가 되는데 세훈 씨 그리고 지은이 너 뭐야? 나는 지금 좀 알 것 같은데 둘이 설명 안 할 거야? 내가 다 들쑤시고 뒤엎어야 해? 이 말을 하면서도 입술이 마구 떨려오는데 공백을 깨고 딸이 답을 했어요. 제 머리를 아주 있는 힘껏 내려치는 말을. 눈동자 하나 안 깜빡이고 말하더군요. 결혼했어? 넌 내가 말을 좀 알아먹게 하라고. 결혼? 결혼이라니. 결혼 몰라?
딴딴따단 웨딩 결혼했다고. 나랑 세훈 씨랑 결혼했어? 저는 이 단어를 제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눈을 찌푸렸고 그 옆에 앉아있는 세훈 씨 얼굴을 확인도 못한 채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쉴 틈 없이 딸은 공격을 해오더군요. 저기 말 나온 김에 그냥 다 말할게. 나랑 세훈 씨랑 여기서 조촐하게 결혼식 올렸어. 그리고 그게 왜? 엄마 삼촌이랑 이혼했잖아. 하고 시간도 좀 지났잖아. 진짜 남편도 뭣도 아니고 나랑 핏줄이 섞인 것도 아니고 엄마랑 삼촌이랑 부부 아니 그런 것도 아니지 솔직히. 그냥 같이 산 거 뭐 몇 년이나 돼? 문제될 게 있어? 저는 그때 곧장 딸의 뺨을 날렸고 날린다는 행위를 인식도 못한 채 어느새 딸의 얼굴은 돌아가 있고 제 손은 쩌릿하게 아려왔어요. 그제서 세훈 씨는 딸을 맞고 감쌌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바들바들 떨고만 있더군요. 그러자 딸은 울며 고개를 쳐들고 계속 바락바락 따지는 거예요. 왜 때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낳아놓고 맨날 화만 내고 짜증만 내고 엄마 아빠 사랑 못 받고 자란 나한테 이 사람만큼 나한테 진심으로 사랑을 준 사람은 없어. 지금 질투해 엄마? 엄마가 돼가지고 딸한테? 진짜 추하다 엄마. 저는 이때 손을 한 번 더 높이 쳐들었다가 순간적으로 무릎부터 꿇려지며 주저앉게 되었어요. 진짜 기절하기 직전이었고 이러다 사람이 극렬한 스트레스로 인해 죽을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허나 그 순간도 세훈 씨, 그 인간은 끝까지 제 딸아이 뒤에 숨어 제 눈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옆으로만 고갯짓을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자세한 걸 더 묻고 싶지도 언제부터 얼마나 어떻게 된 사이인지 그런 거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제3의 관객이 되어서 이런 얘기를 어머어머하고 들을 수 있는 입장이라면 꽤 짓궂게 괴롭혀가며 물었겠지만요. 그대로 저는 산 송장처럼 기어나와서 예약해둔 호텔에 가서 누웠고 그때 열이 정말 온몸 들끓듯이 났던 것 같아요. 새벽에 몇 번이나 깨고 토악질을 하고 바닥을 기어다니고 열로 또 기절해 있다가 하기를 반복했고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정신이 들어 돌아가는 티켓을 당겨 비행기를 탔어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건 생전 저한테 먼저 연락도 살가운 말도 할 줄 모르던 딸년이란 작자가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무렵 문자를 하나 보내두었더군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침을 뱉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엄마 잘 갔어? 엄마 화난 거 알겠는데 나도 이제 애가 아니야. 더 이상 그런 식으로 간섭하고 이렇게 막 찾아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아서 잘 살아갈 테니까 나 좀 자유롭게 해줘. 저는 이 문자를 보고 캐나다에서 그 둘을 마주하고 시달리며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기까지 수많은 생각 속에 내린 결론을 드디어 찾아냈어요. 우선은 그 결론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 한 이틀 정도 더 알아누웠던 것 같아요. 딸과 세훈 씨, 그 둘은 그 뒤로도 연락 한 통 없었고 사실 연락이 더 온다고 해도 문제인 상황이었고요. 어디 상담할 수도 없는 이 바보 천치 같고 세상 수치스러운 이 이야기를 계속 담고 속으로 앓던 전 3일째가 되어 행동하게 되었어요. 저기 지은이가 알아서 자기가 돈 벌고 생활하겠다고 해서 나는 지원을 끊으려고 해. 언니가 집주인이랑 얘기해주고 그렇게 좀 전환해줘라. 갑자기? 지은이 걔 일을 어떻게 한대? 영어 공부도 통 안 하고 노는 것 같던데. 아무튼 보통 강단이 아니네. 일단은 알았어. 그렇게 말해둘게. 그리고 저는 딸의 캐나다 생활을 위해 재정적으로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단번에 가위로 종이 자르듯 아주 싹둑 정리했어요. 자유롭게 해달라는 딸에게 경제적으로도 자유를 주고 싶더군요. 물론 가능하다면 호적에서도요. 내 새끼라고 내가 품고 있었던 그 생명체가 나를 이렇게 기망하고 우롱하며 내 피를 말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비단 그뿐이겠어요. 한 집에 있으면서 세상 저에게 다정한 연하 남편인 척하던 세훈 씨는 그 딸인 지은이에게 언제부터 누가 먼저 붙어먹었는진 몰라도 그렇게 다정히 감싸고 다닐 일인가요? 저는 우선 딸에게 그렇게 경제적 응징을 한 뒤 세훈 씨 어머니, 저의 이전 시어머니였던 분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목격담도 있고 저한텐 증거가 많아요. 저는 제 딸이랑 이렇게 연루된 세훈 씨를 그냥 두고 볼 순 없고요. 제가 결혼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제 딸은 학생이었어요. 그때부터 둘을 묶어서 제가 일 벌이고 소송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드님 인생 앞으로 엄청 피곤해질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당연히 막 발작을 해가며 아들은 공부하러 갔다고 잡아떼다가 급기야는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허공에다가 발짓하지 마시고 아들 빨리 불러다 끌어내는 게 좋을 거예요. 자식 있는 사람으로 본인 심정 알지 않냐고 저한테 묻던 분이 역으로 자식 있는 사람 마음은 왜 모른 척 하세요? 30대 중반 남자가 20대 여자에 꼬여낸 거. 그것도 전처딸이랑 결혼을 했어요. 이거 안 역겨우세요? 저 진짜 세훈 씨 쳐 넣을 거예요. 저는 전에 없이 여기저기 상담을 받았고 제가 불리한 부분들도 익히 듣고 처리를 해가면서 세훈 씨 집에 압박을 했고요. 참, 저조차도 창피한 그 존재, 제 딸년이란 존재한테서도 연락이 왔답니다. 엄마 미쳤어? 왜 돈을 다 끊어버렸어? 나 여기 그냥 생채로 던져놓고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거야, 뭐야? 케이튼의 아줌마 말로는 엄마가 내가 뭐 알바한다고 집주인한테도 돈 내가 낼 거라 그랬다면서. 아 진짜 왜 이래 짜증나게 정말. 애도 아니고 유치하게 뭐냐고. 그 와중 저는 찬물을 끼얹으며 조용히 온 마음의 진심을 담아 피 맺힌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누가 네 엄마야? 뭐? 아 진짜 왜 이래. 뭐 치매라도 걸렸어? 쇼하지 말고 내 말 들으라고. 당장 돈 복구해. 당장 돈 보내라고. 전 한숨을 푹 쉬다가 다시 내뱉었어요. 저기 나는 네 엄마고 뭣도 아닌 사이니까 이제 연락하지 마라. 이 집도 이달 안에 정리해서 이사 갈 거야. 나는 너 거기로 떠민 적 없어. 네가 갔고 거기서 아주 당당하게 돈을 요구했지. 난 쎄빠지게 일하며 너한테 돈 대주고 평생 고맙다 소리 한 번 못 듣고 살았어. 자유롭게 해달라며. 다 엄마 탓이라며. 자유롭게 해줄 테니까 맘대로 살아. 죽던지 살던지 네 맘대로 해. 그러고 전화를 끊었고 딸에게서 오는 모든 연락은 다 차단했어요. 집도 내놓았고 급처분하고 빨리 이 지옥구덩이 같은 구석을 나오고 싶어서 심지어 멀지 않은 번화가 호텔을 예약해서 들어가 있었답니다. 행여나 딸이 당장이라도 비행기 타고 들어와 들이닥칠까봐 마주치지 않도록 엄청 노력했고요. 일찍 내놔서 좋은 가격에 나서 그런지 집은 금방 나갔어요. 참, 그 망나니처럼 날뛰던 딸년과 세훈 씨는 각각 무슨 압박이 있어서인진 몰라도 얼마 안 가 찢어진 모양이에요. 결혼을 했다더니 현지서 어떻게 했는지 아님 말장난인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 시어머니로부터 그 둘은 찢어졌다고 들었어요. 저기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세훈이 상대로 뭐 고소하고 하는 건 좀 참아줘라. 그래, 내가 그때 말 함부로 한 거 사과할 테니까 제발 좀 봐줘. 이제 그 지은이가 뭔가 그쪽 딸내미도 안 만난대. 걔도 돈도 없고 뭣도 없다면서 찢어졌다만 아주 욕을 하고 헤어졌대. 그러니까 좀 봐달라고. 사실 저는 이거 갖고 뭐 어떻게 해버리고 할 의욕도 더는 없었기에 특별히 뭔가 조치하지 않고 유보해 두었어요. 제 자신만 돌보고 싶어서 이사도 했고 회사도 잠시 휴직하고 있는 상태네요. 저는 이후로 뭘 어쩌면 좋을까요? 참 이걸 스스로 결정도 하나 못 내리고 남한테 넋두려 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네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뭔가 세상과 이어져 있고 묻고 제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으면 하루하루 숨이 붙어 살아있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일단은 저의 이런 긴 하소연, 제 인생살이를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련했다고 야단치는 말이건 무슨 말이건 그냥 뭔가 누군가 저를 좀 챙기는 말을 듣고 싶네요. 이 나이 되도록 남만 챙기며 살아온 인생에 보람은 정말 종이 한 장만큼도 안 느껴져서 너무 무료하고 괴롭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 어렸을 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30대 중반이 된 지금의 저는 먹고 싶은 건 사 먹고 갖고 싶은 걸 살 수 있을 정도로 버는 그런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그렇지만 어렸을 적엔 모든 걸 참고 살아야만 했던 가난한 집에서 살았죠. 부모님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순한 분들이셨어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부모님 삶의 유일한 흠이었죠. 세상은 참 신기해요. 탱자 노는 것 같은데 휴대폰 몇 번 만지고 컴퓨터 몇 번 두들기면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하루 온종일 허리 굽혀 일만 하는데도 통장에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사람이 있으니 둘의 차이라면 부모의 재산 차이일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복을 메꿀 수 없는 건 정말 서글픈 일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단 하루도 게을러 본 적 없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으로 학교와 학원까지 보내주셨죠. 남들에겐 당연한 일일지 몰라도 저에겐 참 귀한 일이었어요. 매월 말이면 학원비를 걱정하느라 눈치를 많이 봤었지만 그래도 공부를 더 할 수 있다는 것에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것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친구에게 사기를 맞아 가세가 급격히 기울고 원체 가난했던 우리 집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낡았지만 방 2개가 있는 집이었는데 그마저도 단칸방으로 이사를 갈 정도였으니까요. 다니던 학원도 그만두어야 했고 급격히 체형이 바뀌어도 교복을 살 돈이 없어 옷핀으로 간신히 고정하고 다녔어요. 문구 용품을 사는 건 꿈도 못 꿨고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서 1시간 되는 거리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혼자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하지만 투정을 부릴 순 없었어요. 저보다 엄마 아빠가 더 위태로워 보였거든요. 남들이 입마르게 칭찬하던 성실하고 부지런한 아빠는 어느 날부터인가 매일 저녁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단칸방에 술 냄새가 가득 들어차서 숨을 내쉬는 게 역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아빠에게 엄마는 밤새 울면서 화를 내니 저는 베개로 2 귀를 막고 웅크려 양을 새는 게 일상이었어요. 어떻게든 잠들고 싶은데 잠들지 못하던 그 밤들이 떠오를 때면 전 아직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때 전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답답했어요.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아빠가 이해되질 않았거든요. 우리도 어려운 형편인데 무슨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지, 가족이 그 친구보다 더 소중했는지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 말을 했다가는 아빠가 곧바로 무너져 버릴 것 같았거든요. 이미 충분히 자책하고 있었어요. 아빠는 툭하면 자신의 머리를 때리던 걸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고 아빠의 뒷모습은 언제나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렸죠. 마음은 너무 힘들지만 나까지 아빠를 괴롭히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컸어요. 그 하고픈 말을 속으로 삼키면서 대신 다짐했던 게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꼭 되갚아주자고요. 난 아빠처럼 그저 힘없이 늘어져 있지 않겠다고. 지구 끝까지, 아니 지옥 끝이라도 따라가서 갚아주는 사람이 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인과응보를 제가 직접 보여주는 거죠.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약자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나라도 나를 지켜야 하잖아요. 제가 악착같이 치밀하게 살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똑똑해져야만 복수할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악착같이 매달려야만 그 계획을 완성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타고나길 체형도 작고 키도 작아서 겉모습으로도 무시를 많이 당했던지라 성격적인 면에서 더욱더 강인해지는 걸 노력했죠. 이렇게 말하니 뭔가 좀 살벌하긴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낡은 천가방을 보며 욕하고 놀리는 친구가 있다면 기억해놨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친구 가방을 뻥 하고 차버리고 가버리는, 우리 엄마에게 손가락질하고 술주정하는 옆집 아저씨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아저씨가 양팔로 짐을 들어 꼼짝 못할 때 팔을 왕 하고 물어버린 후에 도망가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누군가는 굳이 그럴 필요 있냐, 피곤하게 산다, 무섭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에겐 당연한 일이었어요. 물론 앞에선 이런 마음을 숨겨야 하고 되갚아준다는 것 자체가 좀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 하고 나면 속이 정말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그 나쁜 인간들도 자기가 잘못한 만큼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죠. 저의 되갚음이 객관적 정도에선 과할 수도 있지만 잘못이라는 이 틈 앞에선 그들의 행동과 비등한 무게라고 생각하고요.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저를 먼저 건든 사람한테만 한정이죠. 타인이 저에게 잘못하지 않으면 저도 절대 먼저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거든요. 누군가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을 싫어하고 그로 인해 눈치 보는 것도 싫어해서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곧바로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상황적으로 나아진 건 없었어요. 여전히 집은 가난했고 부모님은 여전히 일을 하지만 부족했고 단칸방은 여전히 술 냄새와 우는 소리, 싸우는 소리로 가득했죠. 직장을 얻으면서 제가 가장 바랬었던 건 독립이었어요. 그 집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다는 심정이었거든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 조그마한 집에서 셋이 함께 부둥켜 가난에 울부짖는 게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얻자마자 독립을 목표로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직장 월급이 괜찮은 수준이었고 아빠도 새로운 일자리를 얻으면서 한 달에 가족이 모으는 돈이 꽤 되었어요. 그렇게 모으다 보니 1년 반 후 우리 가족은 좀 더 큰 월세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무조건 혼자 나와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돈을 모으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혼자 방을 얻는 것보다 차라리 다 같이 살 집을 얻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 이후부터 정말 안 쓰고 열심히 모았어요. 그 덕에 월세라도 방이 딸린 집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집의 불안은 정말 돈 하나 때문이어서 형편이 나아지니 자연스럽게 싸움도 줄어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다시 마음을 다잡으신 듯 열심히 일하셨고 저도 경제적 부담을 다 짊어지고서 매일 치열하게 일했어요. 회사 일로도 부족해서 일 끝나는 저녁이나 주말 낮엔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부업 일을 한 거죠. 하루 24시간을 꽉 채워서 보내던 그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매일 하루를 보냈는지 참 신기할 따름이에요. 어려서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악바리 정신으로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중요한 건 그렇게 살아온 시기가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독하게 살아봤으니까 나는 뭐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절대로 못 잊을 힘들 시간이 있었고 또 그걸 이겨내 봤으니 더 큰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이렇게 또 이겨내면 될 거란 확신이 생긴 거죠. 이런 건 돈 주고도 못 살 뼈저린 교훈이죠. 그 뒤로 저는 몇 번의 이직을 한 끝에 지금의 회사에 정착하게 됐어요. 어느새 제 나이는 30을 바라보게 됐고 부모님도 이제 허리가 굽고 흰머리 가득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죠. 알뜰살뜰히 모은 끝에 정셋집을 구할 수 있게 됐고 크진 않지만 세 식구가 오순도순 살 수 있기에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단 두세 줄로 저의 10년을 줄여보았지만 절대로 쉽지 않은 세월이었어요. 많은 걸 포기해야 했고 원하는 일들 앞에서 눈 감아야 했던 시절이었죠. 가장 빛나야 할 20대를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어느새 제 안에 보상심리 같은 게 자라나더라고요. 연차가 쌓이고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이제 안정적인 위치에 오르니 그간 못해봤던 걸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주말이면 부지런히 여행도 다니고 부모님과 비싼 음식점을 가보고 혼자 술집에 가서 술도 마셔보고 이전엔 몰랐는데 세상엔 재밌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단지 짧은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힘든 일을 버티게 할 낙이 되어주기도 하고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걸 생각하면 억울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나마 할 수 있게 된 걸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놀던 와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국내 여행을 갔다가 만난 사람인데 같은 서울에서 왔더라고요. 그 사람도 혼자고 저도 혼자인 터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합석을 하게 됐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생각이나 가치관, 신념이 잘 맞았고 그러다 보니 이성적으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과 저는 연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죠. 사실 좀 창피하지만 저는 30이 돼서야 첫 연애를 해보았습니다. 그전까지 연애란 저에게 정말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졌거든요. 해보기는 해야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계속 미뤄두는 그런 숙제 말이에요. 일만 하던 저에게 다가오던 사람도 딱히 없었을 뿐더러 간혹 있어도 제가 여건이 안 돼서 거절해오기 일쑤였어요. 한 번은 직장 동료의 성화에 처음으로 소개를 받아볼까 해서 번호를 넘겨받고 만나봤었는데요. 그 자리가 맞선 같아서 너무 낯간지럽고 부끄럽더라고요. 어떤 걸 좋아하는지 또 어떤 걸 싫어하는지 이야기 나누는 게 자기적으로 느껴져서 자꾸만 스스로 부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만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편으론 제 모습에 자신이 없기도 했고요. 다른 여자들이 하는 그런 치장을 멀찍이서 바라보던 저는 스스로를 꾸미는 법도 몰라서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해줄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합해져서 여태껏 연애를 못 해본 거죠.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여행지에서 한 사람을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결혼까지 한 번에 맺어지게 됐으니 이거야말로 운명이라 해야 할까요? 집신도 제 짝이 있다더니 꼭 저를 두고 한 말이었더라고요.
이젠 남편이 된 그 당시에 그 사람은 저와 딱 반대인 사람이었어요. 소위 악바리 같은 저와 다르게 느긋하고 여유롭고 포용적인 사람. 전 늘 마음의 여유가 부족한 편이었는데 막상 그런 사람을 만나니까 신기하고 또 배우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여유가 나올까?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연애를 상상하다 보면 여러 가지 희망사항을 갖게 되는데 저는 그중 가장 첫 번째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딱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연애부터 결혼 전까지 저희는 순탄하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슬슬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남편의 가족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대학 교수로 계셨고 그래서인지 집안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조건이더라고요. 어쩐지 늘 느긋하다 싶었는데 다 주머니 여유에서 오는 여유와 안정이었나 봐요. 사실 좀 놀라긴 했어요. 하고 다니는 꼴 보면 절대 있는 집 자식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꼴이라고 하니 말은 좀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정말로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어디서 입다가 버린 것 같은 늘어진 티에 후줄근한 카고 반바지를 늘 유니폼처럼 입고 다녔어요. 제가 뭐라고 해도 그저 허허 웃기만 하고 옷을 선물해도 사나흘 입고선 다시 원상복귀. 그냥 이 사람의 스타일인가 보다 하고 체념할 때까지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른 여건이 안 돼서가 아니라 정말로 패션에 관심이 없어서 그러고 다닌 거더라고요.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구나 싶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저희 집 사정이나 상황에 대해선 일절 묻지 않으셨고 오로지 저와 남편 뜻대로 해나가길 바라셨어요. 자금이 부족하다면 보태주시겠다 하여 전셋집 얻는 것에 도움을 받았죠.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모은 돈은 여태껏 저희 집을 사는 데 들어가서 따로 돈을 빼기가 난감했거든요. 지금 모아둔 거로는 시골리는 데에 쓰는 게 전부였죠. 남편도 이제 막 일이 풀리던 시점이라서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고요. 도와주신 덕분에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었고 큰 걱정 없이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면목이 없다며 죄송스러워 하셨지만 제가 살면서 금전적으로도 효도로도 전부 다 갚으려고 했기에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도 틈틈이 또 열심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남편에겐 형이 한 명 있어요. 남편이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형과 둘이 하는 거였어요. 형은 당시 결혼한 지 1년 되었고 남편의 형수는 강남 출신 부잣집 딸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형수에 대해 소개해주는데 강남 출신 부잣집 딸은 좀 그렇지 않냐고 타박했더니 자기가 아는 게 그것뿐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주친 적도 별로 없고 그 몇 번 봤을 때도 하도 강남 얘기, 부자들 얘기만 해서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었대요. 이 말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남편이 남에 대해 무심하구나, 관심 둔 몇 가지만 기억하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형수라는 사람을 만나보니 남편의 말이 맞더라고요. 강남 출신 부잣집 딸이란 말 그대로요. 남편의 형수, 그러니까 큰 동서가 된 그 사람을 만난 건 저희 결혼식을 3달 앞둔 시점이었어요. 상견례 때는 부모님만 모시고 간소하게 했던지라 남편의 형네 부부는 못 뵈었거든요. 그래도 결혼 전에는 만나 뵙고 인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당시 큰 동서가 본인이 잘 아는 음식점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강남에서 유명한 일식집을 예약했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강남에서 꽤나 먼 지역인데 굳이 거기서 만난 것도 제가 회 종류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일식집으로 정한 것도 좀 의아했습니다만 만나기 전부터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닐 테고 이런 일로 벌써 기분 상하고 싶지는 않아서 애써 넘겼습니다. 그렇게 약속 날이 되고 고의가 아닐 거란 저의 생각은 큰 동서가 건넨 첫 인사로 인해 단박에 깨져버렸죠. 어머, 안녕하세요. 아직 결혼 전이긴 한데 이름 부르면 정 없으니까 그냥 큰 동서라고 부르면 되나? 강남이 좀 멀죠? 큰 동서 집에서 먼 건 아는데 요즘 이 음식점이 엄청 핫해서 꼭 와보고 싶더라고. 괜찮지? 아, 참, 여기 회 말고도 튀김 종류나 사이드도 괜찮은 메뉴니까 그런 거 많이 시켜요. 제가 마음에 걸렸던 모든 사항을 다 알면서 본인이 와보고 싶었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장소를 정한 거더라고요. 게다가 은근슬쩍 말을 놓는 것까지 큰 동서는 솔직히 첫인상부터 최악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남편이랑 생긴 것도 비슷한데 성향까지 똑같은지 남편이 평소에 자주 입는 스타일로 꽤 소박하고 수더분해 보였어요. 성격도 비슷해서 그저 허허 웃기만 하고 잘 들어주고, 그런데 어떻게 둘이 부부가 된 건지 큰 동서는 전혀 딴판이더라고요. 비싸게 주고 산 가방인지 테이블도 좁은데 굳이 위에 올려놓고 두 손에는 온갖 명품을 두른 건지 한번 잘못 스치기만 해도 인상을 찌푸리면서 내내 손에 낀 장신구들을 매만지고, 말끝마다 강남이 어쩌고 부자들은 어쩌고 저더러 출신이 어디냐느니 요즘 누가 그런 목걸이를 차느냐느니 그쪽이나 저희 쪽이나 형편이 비슷한 걸 뻔히 다 알고 있는데도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집에서 놀고 먹는 무직자면서 형님은 남편이 말했던 강남 출신 부잣집 딸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일이 반박하고 싶었지만 첫 만남이기도 하고 얼굴 붉히기 싫어서 이 또한 참았죠. 그렇게 식사를 다 끝낼 쯤 서둘러 집으로 가고 싶던 저는 오늘 벌써 시간이 늦었는데 내일 출근도 해야 하니까 이쯤에서 이제 돌아가자고 말했어요. 그러자 큰동서가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라도 있냐고 물으니까 씩 웃으면서 제게 하는 말이, 큰동서,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벌어둔 돈은 좀 있어? 여윳돈 같은 거 말이야. 듣자 하니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다며. 아우 딱해라. 그 빈 공백 다 채우려면 열심히 일해야 하니까 그렇게 직장에 애써서 다니고 있는 거구나. 그래도 너무 아등바등 살지 마, 큰동서. 어릴 때부터 그러고 살면 사람이 좀스러워 보여. 일이나 돈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인 거야. 큰동서가 사는 게 아무리 팍팍해도 주변의 사랑을 잊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오늘 식사는 잘 먹었어? 밥 사주고도 욕먹는다는 게 이런 걸까요? 저 말을 딱 던지고서 가방을 챙겨 홀랑 나가는데 갑자기 머리로 열이 받더라고요. 제가 별말한 것도 아니고 그저 출근해야 한다고만 하는데 제가 일 때문에 마치 옆 사람을 못 챙기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답하기 전에 나가버려서 빈정이 상해버렸죠. 어리벙벙한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도 왜 저러냐는 눈빛을 보내왔죠. 저희 집 형편이 어려운 걸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은 말한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저희 이야기를 들은 아주버님이 말하길 엊그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랑 하는 얘기를 엿듣고서 저러는 것 같다며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큰동서를 감싸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이런 모습이 익숙하다는 듯이 미안함을 담은 눈짓을 저희에겐 보내곤 큰동서를 따라 나갔습니다. 남편은 형수가 좀 밉상에다가 눈치 없이 말을 해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니라며 기분 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엔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묘하게 사람 기분을 망치는 영악한 사람 같았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니까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지만요. 내가 고른 적 없는 비싼 집 와서 돈만 날리고 집 가는 길은 멀고 기분은 나쁘고 소중한 하루를 날려먹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큰동서는 몰랐겠죠. 저는 받은 만큼 꼭 돌려주는 사람이란 걸요. 3달 뒤 어찌저찌 정신없이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저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해외로 가고 싶었는데 당시 코로나가 심해서 최선이 제주도였어요. 아쉽지만 또 아쉬운 대로 열심히 놀아보자는 마음으로 갔죠. 숙소에 가서 쉬다가 저녁을 먹으려고 나왔을 때쯤이었어요. 술을 마시고 올 예정이라 택시를 타러 나오는데 순간 익숙한 얼굴이 제 옆으로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곧바로 뒤돌아봤고 그 사람은 빠르게 호텔 안으로 들어갔더라고요. 회전문에 가려져서 잘 보지는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큰동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방금 지나간 사람 꼭 형님 같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편은 손살에 치면서 그럴 일 없다며 지금 형이 본인 대신 일을 다 책임지고 있느라 바쁜데 어떻게 형수가 제주도에 있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친구끼리 왔을 수도 있지라고 했더니 형수는 형밖에 몰라서 형 두고 이렇게 멀리 올 사람이 아니라 했어요. 제 눈에는 큰동서가 아주버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스타일 같진 않은데 남편은 대체 뭘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헛것을 받겠거니 하고선 그냥 넘긴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의 식구가 다 같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저는 평소처럼 별 생각 없이 형님에게 말했어요. 형님, 혹시 최근에 제주도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형님은 갑자기 사례가 걸린 듯 캑캑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전 차마 제 말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식사를 하다가 음식물에 목에 걸렸나 싶었죠. 심하게 걸린 건지 얼굴까지 시뻘개졌기에 가족들이 물도 건네주고 등도 두들겨주면서 걱정스레 바라보았어요. 잠시 후 큰동서는 진정이 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잡채 당면이 목에 걸렸는데 안 넘어가더라고요. 죽을 뻔했네. 큰동서 뭐라고 했더라? 제주도에 다녀왔냐고 물어봤나? 나 요새 친정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본가 들락날락 하느라 바빴는데 제주도는 무슨. 나도 그럴 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건 왜? 별거 아니에요. 저번에 신혼여행 갔다가 형님 같은 사람을 본 것 같아서요. 순식간이긴 했는데 형님이랑 똑같이 생겨서 놀랐거든요. 와, 신기하다. 그래? 난 또 뭐라고.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은 얼마 없을 텐데 다른 사람이랑 착각했다니 좀 기분 나쁘네. 큰동서, 시력교정 좀 받아야겠어. 제 딴엔 농담이라고 한 거겠죠? 웃으면서 비꼬는데 괜히 말 꺼냈나 싶었습니다. 그냥 예 하고 말았는데 정확히 그 다음부터였어요. 어느 순간 큰동서가 시종일관 저를 째려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느꼈냐면요.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말 그대로 뒤통수가 따가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관용어인 줄 알았는데 그 말 자체가 사실이란 걸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노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고개를 휙 돌려보면 아주 잠깐 큰동서와 눈이 마주쳐요. 그럼 큰동서는 고개를 휙 돌리거나 천사 같은 미소로 웃어줍니다. 분명 방금까지 살기 어린 눈빛이었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시부모님이나 아주버님이 곁에 있으면 그렇게 잘 챙겨주면서 꼭 제가 혼자 있을 때만 그러더라고요. 이때만 해도 전 큰동서가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저에게 분명 악감정이 있는 것 같긴 했는데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이 흐르고 모든 전말을 알게 된 후에야 큰동서가 어떤 마음으로 저를 바라본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몇 달 동안이나 큰동서와 저는 외줄타기를 하는 듯한 위태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큰동서는 주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순간마다 저를 고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제가 무시해버리면 어느새 다가와 제 속을 살살 긁어놓고 갑니다. 긁는 주제도 여러 가지였어요. 큰동서는 키가 짜리몽땅해서 못 먹고 자란 아이 같아 부모님이 반성 좀 하셔야겠다. 큰동서처럼 쓸데없이 자존심이 세면 못 써. 밖에 나가서 그러면 가진 것 없이 존심 부린다고 뒷담화 당하기 십상이야. 큰동서 같은 형편에 나 같은 형님 둔 거 다행으로 생각해. 나 이래봬도 강남 출신의 부모님 두 분 다 공직자 자리에 계셨어 등등. 여러분들은 이 말들을 그저 농담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어쩜 그리 하는 말마다 밉상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은 답답해서 시어머님께 가서 물어봤습니다. 형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 시어머님은 민망한 얼굴로 첫째 며느리가 원체 허세가 좀 심하고 말투가 곱지 않아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 같다. 네가 이해해라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시댁은 워낙 점잖고 문제 일으키는 걸 싫어하셔서 그런지 큰동서의 언행을 그냥저냥 넘기는 분위기인 듯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해봤는데 본인 귀로 들은 게 아니어서 그런지 제 편을 들어주는 것도 하루 이틀 잠깐이더라고요. 본인이 형한테 말해보겠다며 전화를 했다는데 아주버님의 대답은 기분 탓인 것 같으니 크게 개의치 말라고 하셨다네요.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아주버님이 큰동서를 많이 아낀다는 거 말이에요. 본인이 보고 듣지 않은 일로 아내를 탓하지 않으니 어찌 보면 참 바람직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화딱지가 나지만요. 평소에 저라면 큰동서한테 크게 들이받았을 텐데 시부모님도 그냥 넘겨버리시는 마당에 제가 대놓고 싸움을 걸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굳이 적을 만들어봤자 좋을 것 없다는 생각에 결국 참기로 했죠. 그런데 결국 그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저는 SNS 계정이 있지만 많이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 친한 친구를 만나게 된 날이었어요. 친구가 SNS에 요즘 유행하는 재밌는 기능이 있다면서 해보자고 하더군요. 해서 오랜만에 SNS를 켜보았는데 그 위에 친구 추천으로 큰동서가 뜨더라고요. 번호가 있으면 추천에 뜨는 것 같았어요. 친구와 헤어진 후 큰동서의 SNS가 생각나서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뭐 평소 하는 말처럼 화려한 사진들로 가득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웃긴 건 가장 최근 게시물에 제 욕을 써놨더라고요. 우리 눈치 없고 교양 없는 큰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마사지 간 날. 처음 볼 때부터 고개 뻣뻣한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기안 죽고 끝까지 기고만장하네? 이래서 집에 사람 잘 들여야 한다는 건데 작은 고추가 매운 게 아니라 작은 고추가 꼴 보기 싫다라고 적혀져 있던데 참나 어이가 없어서. 그 뒤로는 일일이 읽어보고 싶진 않아서 끄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득 익숙한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사진을 눌러보니 남편과 제가 신혼여행을 갔던 그 호텔 사진이더라고요. 시기는 저의 신혼여행 후 일주일 뒤로 되어 있었지만 그립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 지난 사진인 게 분명했죠. 어쩌면 저희 여행과 시간이 겹칠지도 몰랐죠. 사진 속 테이블 위에 장미꽃이 올려져 있는 걸 본 순간 머릿속으로 오만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순간 저는 어떤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분명 외도라는 예감 말이죠. 조금 더 파보면 뭔가 나올 것만 같았어요. 그때부터 전 정신없이 이 일에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건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사건건 저를 못살게 구는 형님을 발밑에 둘 만한 건수요. 전 결국 흥신소에 의뢰해 형님의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큰 동서 관련한 일이니까 또 되더라고요. 흥신소에 의뢰한 뒤 열흘 후 곧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외도가 맞더라고요. 심지어 형님이 다니는 수영센터의 수영 강사였어요. 아주버님이 일을 나가면 곧바로 짐을 챙겨서 외출했고 이동은 자차가 아닌 택시로만 움직였더라고요. 친정집에 간다는 것도 다 거짓말인 듯 했죠. 아주버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곧바로 밝히고 싶었지만 무턱대고 말하기엔 조심스러웠어요. 아주버님이 알고 계신지도 확실치 않았고 만약 일부러 눈 감고 있는 거라면 괜히 저만 가정파탄범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우선 저는 관련 증거 사진을 전부 모아두었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타이밍 좋은 때에 박힐 생각으로요. 하지만 그때는 생각보다 멀지 않은 시기였죠. 일주일 후 남편이 아주버님의 사업 확장을 축하하자며 식구끼리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잡은 날 시부모님께서 다른 일정이 생겨서 참석을 못하게 되셨어요. 결국 아주버님네 부부와 저희 부부 이렇게 넷이서만 함께 밥을 먹게 된 거죠. 큰동서의 바람을 알게 된 후 처음 만나는 자리여서 많이 불편하고 어색했습니다만 티낼 수 없으니 최대한 자연스럽게 지나칠 생각이었어요. 이번에도 음식점은 큰동서가 가고 싶었던 곳으로 정해졌고 역시나 횟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회와 갑각류가 메인인 집이었고 최소한의 손질만 해서 나오는 형식이었어요. 원래 저희 남편은 게나 새우를 잘 안 먹거든요. 안 맞아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까먹는 게 귀찮다는 이유로요. 그럴 때면 제가 일일이 발라줘서 먹이곤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게와 새우가 나왔고 저는 익숙하게 남편에게 줄 게를 까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네 부부는 뭐 서로 먹이고 이런 거 없이 각자 잘 드시고 계시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깐 새우를 아주버님께 하나 드렸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큰동서에게도 건네려고 했는데 갑자기 큰동서가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는 바람에 저는 놀라서 그 자리에서 새우를 떨어뜨렸습니다. 어찌나 크게 소리가 났던지 가게 안에 소리가 울려서 직원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동서! 나 좀 따라와.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동서를 따라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같이 나가준다고 했는데 됐다고 자리에 앉아있으라 말했어요. 설마 뭔 일 있겠나 싶어서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따라 나가자마자 큰 동서가 제 뺨을 거세게 내리친 겁니다. 갑작스레 얻어맞은 저는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벼락을 맞은 기분이더군요. 너 뭐야? 내가 버젓이 옆에 있는데 내 남편한테 새우를 까주고 그걸 또 건네? 부인을 두고서 대놓고 그렇게 아양을 떠는 게 정상이니? 더럽게 뭐하는 짓이야 그게? 형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듯한데요. 저는 아주버님 드리고서 곧바로 형님한테도 드리려고 했어요. 형님이 젓가락을 내려치는 바람에 놀라서 떨어뜨렸지만요. 그리고 그게 뭐가 더러워요? 맨손도 아니고 비닐장갑 끼고 한 건데. 배운 게 없어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청결면에서 더럽다는 게 아니라 남편 형에게 직접되는 네 행동이 더럽고 추잡스럽다고 알아들어? 이래서 내가 너 같은 애를 상종 안 한다니까. 꼭 가난한 년들이 이렇게 꼬리를 치거든.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지점에 꼬투리가 잡혀서 뺨을 얻어맞았고 이젠 언어 폭행까지 당하니 정신이 혼미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자 오히려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뭘 해야 하지? 뭘 해야 이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지라는 이성적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답은 하나더라고요. 내가 준비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요.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켜서 따로 찍어뒀던 큰 동서의 외도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며 아직까지 큰 소리 치던 큰 동서는 사진을 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만 크게 뜨고서 사진을 바라보았죠. 이게 무슨 사진이냐고 되려 묻기에 형님이 더 잘 아는 사진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러자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친한 동생과 쇼핑한 건데 이 사진을 제가 왜 갖고 있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기에 막아서고서 말했습니다. 수영 강사와 외도하는 거 다 알고 있고 제주도 호텔에서 묵었던 것도 알았다고요. 지금 당장 수영 강사가 어디서 일하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곧바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 있고 둘이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결정적 사진도 따로 보관 중이니 그만 발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큰 동서가 곧바로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다니 정말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동서, 잠깐만. 왜 이래? 이러지 말자, 우리, 뭔가 의도가 있나 본데? 그래. 내가 잘못했어. 감정 쌓인 건 대화로 풀면 되잖아. 굳이 이렇게 서로 사생활 들추고 진흙탕 만들 필요 있어? 내가 잘못한 거 사과할게. 방금 때린 거, 아니, 전부터 동서 심기 불편하게 만든 거 있으면 다 사과할게. 미안해. 미안하다고, 사과 받아주면 안 돼? 그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와 말투예요? 처음부터 고개 빳빳하게 구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역시나 끝까지 기고만장한 태도로 구니까 참 할 말이 없네. 동서가 이해해줘. 나 이혼 못해. 그 남자? 그냥 재미로 만난 거야. 짧게. 바람핀 건 맞지만 나 아직 우리 남편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혼하면 나 우리 친정집에서도 쫓겨나. 이게 두 번째 결혼이란 말이야. 또 한 번 이혼하면 재산 한 푼 안 주고 호적 파버린댔어. 그럼 난 이제 정말 죽은 목숨이라고.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봐줘 동서. 제발. 그렇게 여우처럼 굴더니 이젠 얼마나 당황했는지 본인 입으로 약점을 술술 불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은 척 들었지만 속으론 정말 많이 놀랐어요. 두 번째 결혼인 것도 전에 이혼한 사유도 외도였다는 것도 전혀 몰랐거든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확실해진 건 분명 아주버님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매달리는 이 여자를 그냥 봐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짧게 만난다고 했지만 흥신소말로는 최소 1년 이상 만남을 지속해왔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생각들을 하느라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자 큰 동서는 스스로 뺨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그저 위에서 내려보기만 했죠. 그때 아주버님과 남편이 가게 안에서 나왔고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주버님이 깜짝 놀라서 큰 동서를 말리더라고요. 남편도 놀랐는지 저에게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큰 동서가 냉큼 밑밥을 치더군요. 내가 동서한테 잘못했어요. 아까 동서가 말실수를 한 것 같아 손윗사람으로서 따끔히 지적하려고 따로 부른 건데 이렇게 대화 나눠보니까 실수가 아니었더라고. 그냥 오히려 잘못 들은 내가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서 내가 너무 한심해서 스스로 벌을 주고 있었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자 아주버님이 보지 않는 틈에 저를 향해서 손을 빌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웃자 남편은 지금 웃음이 나오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러자 눈치가 보였는지 큰 동서가 또 남편을 말리고요. 지금 뭔 상황인 줄 아냐고 제가 남편한테 물었더니 큰 동서가 이제 그만하자며 아주버님을 데리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동하는 중에 또 곧바로 제게 문자를 보내더군요. 만약 동서가 이 얘기 가족들한테 말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동서 집안 풍비박산 만드는 거 일도 아니거든. 내 모든 걸 걸고서 똑같이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 약속 지켜라고요. 분노가 속에 가득 차서 그냥 지금 전부 다 말해버릴까 했지만 그날의 아주버님을 축하하기로 한 자리였으니 하루만 참기로 했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있는 대로 화를 퍼부으며 제가 뺨 맞은 이야기를 했죠. 그제야 남편은 사태를 파악하고서 제게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고요. 본인이 큰 동서한테 직접 가서 사과 요구하겠다고 이제는 싸워야겠다고 하기에 됐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전 큰 동서의 외도에 대한 건 말하지 않았어요. 이대로 밝히는 건 재미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뒤로 큰 동서에게 하루에 한 번씩 문자와 전화가 왔습니다. 때로는 사과로,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설득으로 갖가지 형태로 문자를 보내면서 제게 비밀을 함구할 것을 요구했어요. 제가 따로 답을 한 적이 없으니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그리고 일주일 뒤 큰 동서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곧 큰동서 생일인 건 알고 있었어요. 넷이 모였던 날 주된 화두가 큰동서의 생일이었거든요. 어떤 생일 선물이 갖고 싶다느니 어떤 파티를 하고 싶다느니 등등 뭔가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예상대로 큰동서는 화려하게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솔직히 저랑 그런 일이 있은 뒤였으니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큰동서는 역시나 제 상식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버님과 큰동서의 친한 친구들을 불러서 거하게 생일상을 차리기로 했다더군요. 생일 선물도 미리 받고 싶은 걸 다 얘기해놔서 아마 오늘 전부 받게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생일 파티는 개모임이 틀림없습니다. 큰동서는 집에서 하는 파티인데도 출장 요리를 부른 것도 모자라서 본인이 처음으로 음식을 했다나 뭐라나 시종일관 자랑을 떠들어댔어요. 그렇게 약속한 시간이 저녁 6시라는 걸 알게 된 저는 대략 생일상 준비가 마무리됐을 5시 40분쯤 저는 계획한 대로 큰동서의 집에 사진을 보냈습니다. 아주버님과 큰동서 둘이 막바지에 손님을 맞이하려던 그 순간에요. 그 방법이 아주버님께 가장 피해가 적으면서도 큰동서가 화를 낼 만한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역시나 사진을 문 앞에 두고서 아래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저는 15분이 지난 후에 울면서 뛰쳐나온 큰동서를 발견했습니다. 전 웃으며 큰동서를 향해 다가갔어요. 저를 발견한 큰동서는 화를 참지 못하고 멱살을 잡더군요. 그래, 역시 네 짓이었어. 일부러 오늘 밝힌 거지. 남의 잔칫날에 죄를 뿌려도 유분수지. 네가 사람이야? 원하는 대로 돼서 기분 좋아? 좋냐고.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이제 다 끝이라고. 내가 너 가만 안 둬.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같이 지옥 가자. 그러게, 심성 곱게 살았어야지. 이게 다 뿌린 대로 거둔 거 아니겠어? 괜히 손 아랫사람 자기 편한 대로 써먹으려다 안 되니까 여태껏 알게 모르게 괴롭힌 거.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니? 그리고 네가 선택한 외도로 업보가 돌아온 건데 그게 왜 내 탓이야? 바람 필 때부터 이런 순간이 올 거란 건 생각 못했어? 강남 출신은 그런 거 못 배웠나 봐? 저는 큰동서의 손을 잡고서 힘껏 떼어낸 뒤로 밀쳐버렸습니다. 그러자 어찌나 체력이 좋은지 곧바로 일어나서 제게 덤벼들더라고요. 그때 아주버님이 나타나 큰동서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그만둬. 그리고 곧장 집으로 가서 짐 챙겨 나와. 당장.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짐 하나 남기지 않고 챙겨. 이제 더 이상 당신 볼 생각 없으니 깔끔하게 이혼해. 여보, 나 정말 당신뿐이야. 모든 걸 걸고 말하는 거야. 정말로.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알잖아. 이번 일만 봐주면 나 앞으로 정말 잘할게. 당신 말대로 말썽 안 피우고 사치 안 부리고 조용히 잘 살게. 이렇게 헤어지는 법이 어디 있어? 아니? 우리가 왜 헤어져? 이깟 일로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냐고? 이혼이란 말에 큰동서는 자지러지듯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완강한 태도로 큰동서를 외면하고선 저를 부축해 차로 데려다 주었어요. 전 아주버님께 사진을 보낸 건 저였다고 밝히고서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은 아무 말 없다가 이내 이제라도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밝히지 않은 것도 고맙다고요. 본인은 눈치가 없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셨어요. 외도뿐만 아니라 두 번째 결혼인 것도요. 아마도 큰동서는 첫 번째 결혼 때 혼인신고를 안 하고 식만 올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주버님도 몰랐던 것 같고요. 아내를 사랑해서 그동안 힘들고 버거운 일들도 그냥 눈 감아주며 살았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며 정말 끝이라는 말을 들으니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주버님께는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일은 아주버님께 진실을 알리려는 것도 있었지만 가장 큰 건 큰동서에게 되갚아주려는 의도였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상처를 줄 거란 걸 알면서도 행했던 일이니 마음이 너무 쓰이더라고요. 게다가 이해한다고 고맙다고 말해주시니 오히려 더 죄송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 뒤로 결국 아주버님과 그 여자는 이혼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 결혼이란 걸 속였으니 유책 사유를 물어서 위자료까지 받아냈다고 하더라고요. 부잣집이라고 그렇게 떵떵거렸으니 위자료쯤은 별거 아니었으라나요? 한 번 더 이혼하면 그 부잣집에서 쫓겨날 거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제는 알 수 없어서 궁금하긴 하네요. 아주 잠깐 흥신소에 다시 한번 의뢰해볼까 싶었지만 악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국 흥신소에 관한 모든 자료를 지워버렸죠. 다만 제가 남편을 통해서 전해 들은 건 그 뒤로 동네 조그만 음식점 가게에 취직을 해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존심 센 사람이 남의 밑에서 일을 하다니. 아무래도 벌이가 필요해진 걸 보면 그 여자 말이 처음으로 사실이긴 했나 봅니다.
이제는 헤어진 것에 담담해진 아주버님이 훗날 나중에서야 이야기를 꺼냈는데 법원에서 헤어지는 순간까지 큰동서는 아주버님께 매달렸고 그마저 받아주지 않자 쌍욕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경찰을 부르니 많이 난리였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참 끝까지 큰동서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치 없는 남편은 그 뒤로 제 말에 무한 신뢰를 보이고 있어요. 제가 큰동서로부터 그간 당했던 모욕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 두고두고 뭐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이젠 어떤 일이 있어도 제 편이 될 거라고 맹세를 했어요. 많이 사랑하지만 많이 답답하고 모자란 나의 남편. 제게 약속한 그 말이 진심인지는 차차 알게 되겠죠. 이번 일로 시댁 식구들도 많이 놀란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옳은 방향이라 생각하고 다시 각자 원래의 속도를 되찾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껏 조금 헤맸고 많이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니까 잘 이겨낼 수 있겠죠. 저도 원래의 저대로 받은 만큼 되갚아주긴 했지만 한동안은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들더라고요. 이번에 있던 일을 친정엄마에게 털어놓았는데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받은 걸 잊어버리고 훌훌 털어버리는 것도 좋은 대처법이라고요. 이번엔 만족했을지라도 비슷한 순간이 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보라는 엄마의 말씀을 들으며 제가 지금껏 너무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강박처럼 살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릴 적 기억 때문에 너무 앞만 보며 매달려온 건 아닌지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포용력 있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받아주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는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이런 일들보다 좀 더 여유와 안정을 갖고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친정부모님,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가고 새로운 운동도 배우면서 남은 올해를 알차게 보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나쁜 말은 전부 흘려듣고 좋은 말, 좋은 이야기만 들으시면서 여유롭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